르피가로 잡지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65세 인구의 숫자가 2011년도에 18%였는데 21년도에 21% 되더라고요. 한국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빠르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미국, 프랑스, 영국도 똑같아요. 이 2010년 기점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밸류체인 재편, 에너지 패권 변경 뭐 이런 것들이 고비용 요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거라는 거예요. 인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 찰스 구타트가 주장한 예언과 같은 말이 왜 지금 시장을 다 흔들어 놓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지금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인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롱터미즘이라 그래서 신영증권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 관련된 걸 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찰스 구타트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구타트의 그런 경고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중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 잠깐 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고하실 만하죠. 자, 그럼 찰스 구타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볼게요. 찰스 구타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고령화는 지난 30년간의 대안정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레이트 마더레이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고령화가 그 결과는 암울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대안정을 이끈 근본 요인은 생산 인구의 증가였다. 중국과 동유럽의 저임금 유휴 노동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고 선진 경제 내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중국,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가 진입됐고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도 이때는 지나간 80년 그러니까 90년, 2000년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도 노동인구에 투입됐고 거기에 여성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의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대량으로 늘어나 버렸으니까 임금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래서 사라졌다. 노인 부양비도 하락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령화나 이런 부분이 노골적이지 않을 때니까 생산인구 증가로 저축이 증가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하락하여 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던 이유이다. 또한 저금리는 재정 적재 확대를 가능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 빚에 의해서 부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산업이 더 발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임금 보너스는 이제 사라졌다. 임금 보너스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향후 30년은 세계적 차원에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는 파국적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고령화에 실질적인 그런 영향이 아직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긍정적인 요인 3가지가 투입됐는데 이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국적이라는 거고 첫째, 생산성이 노동력 감소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서 생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노동력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하더라도 생산성이 노동력을 증가해버리면 실질적인 생산 감소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는 적어들어도 뭐 로봇 같은 걸로 더 생산을 더 많이 해버리면 실질 생산, 산업 생산은 줄지 않겠죠. 그런데 생산성이 노동력 감소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다.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동의 협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임금 물가 소용돌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거에 강력한 영향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작년 강타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실업률 같은 거 얘기하면서 물가, 노동 관련된 이런 임금 관련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계속될 거 아니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이 얘기 계속됐죠. 두 번째,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노인의 증가, 고령화니까 노인의 증가로 소비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인 경우는 10명이 있는데 노인이 3명이었을 때는 생산은 7명, 수요는 7명과 3명에서 10명, 수요 10명, 생산 7명이었어. 근데 노인이 7명이 돼버리면 수요는 똑같이 노인도 수요가 있으니까 10명인데 생산은 3명이 해버리니까 수요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은퇴자 연금 지급을 위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왜 그래요? 많이 은퇴자가 많아지고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그 지급을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인상하면 이거는 또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세금은 많이 걷어가면서 돈은 안 넣어주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요인이 되죠. 임금 인상 요인이 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임금 물가 소용돌이 이게 또 계속 영향을 주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을 거니까. 예, 따라서 노인 부양비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잘 못 걷고 정부가 그냥 자기네 적자로 이걸 막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노인 부양비는 증가할 텐데 그 증가분을 세금으로 잘 못할 거다. 왜? 정치적 부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를 정부가 진행하면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로는 그 몇 세부터 그 지하철이랑 뭐 이런 거 무료 거 끊을 수 있는 거 이거 나이를 올려야 된다. 왜? 혜택자를 줄이라는 얘기죠. 이게 일반 의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 부양비를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대신해 주다 보니 적자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고령화에 따라 저축은 감소하고 당연하죠. 노인들이 저축하기가 쉽나요? 투자는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금에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뭔가 투자하려고 하는 게 더 많아졌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 저축이 감소하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금리 상승이 재정 적자에 지속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에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국가가 이자에 시달려서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찰스 구타트의 계속적인 얘기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한다. 정부의 비용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인으로 인한 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이 찰스 구타트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아까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들 중에 인구 보너스 시대, 인구 오너스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하죠. 데모그래픽 보너스라고 부르고 데모그래픽 오너스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인구 보너스 시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막 늘어나는 때여가지고 이 경제성장 잠재력이 더 팍 증가하는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너스 시대는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시기를 인구 오너스 시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데모그래픽 보너스 시대에서 데모그래픽 오너스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전체 전 세계 국가를 합쳐서 세계에도 나타나고 국가별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모그래픽 보너스에서 오너스로 바뀌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죠. 어떤 시점이 있는데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으니까 오너스 시대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필리핀, 타일랜드, 비엔남 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어때요?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예,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오너스 시대로 가기보다는 아직 오너스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쪽 나라일까요? 여기는 이제 그 신흥국들이죠.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들,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데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되는데 이걸 인구 보너스 시기, 그 다음에 인구 오너스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트렌드가 이제 오너스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프랑스가 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인 그 비율이 14%까지 높아지는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115년 걸렸어요. 중국은 단 25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0%까지 그 노인 인구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다른 예를 들면 프랑스 39년 걸렸는데 중국 10년 만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2026년에 중국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보여지고 2036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 빨간색으로 왜 돼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구간을 갖고 있긴 하죠.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올 거고 구타트가 말했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만들어낼 거다. 아까 제가 찰스 구타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주장
인구 구조를 봐라. 인플레와 고금리는 앞으로 필연적이다. 고령화가 이 현상을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찰스 구타트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우선은 고령화라는 게 맞을까? 제가 요 예전에 한번 봤다가 재밌어서 봤던 것 중에 조핑턴 포스트인가? 요거 보면서 요번에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참조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봤고요. 요 내용 중에 르 피가로 잡지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65세 인구의 숫자가 21년도 같은 경우에 2011년도 18%였는데 21년도에 21%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인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한국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빠르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한국의 출산율은 고령화에 빨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그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추세는 똑같이 미국도 언제부터 2000한 그 10년, 12년 이때부터는 출산율 하락이 상당히 가파르고 각도가 이제 방향이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미국, 프랑스, 영국도 똑같아요. 이 2010년 기점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위를 향했어요. 한국은 그때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유명한 나라잖아요. 매우 우울하지만 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겠죠. 저는 물론 2명 낳습니다. 하지만은 그 출산율은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희한한 건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같은 흐름을 글로벌이 특히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도 그 전까지의 위를 향한 흐름이 꺾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찰스 구타트가 말했던 고령화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조핑턴 포스트에서 그 내용에서 보니까 나라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 최저의 나라 0.78. 한국은 이유가 이거예요. 부양부담, 사교육비 때문에. 동의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 젊은 직원들 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부동산 값이 높은 나라답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출산율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맞더라고요. 그렇듯하더라고요. 프랑스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복지 정책이 많이 줄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이 끊기니까 저출산으로 가더라고요. 프랑스는 복지 정책의 변화, 정치적인 당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 것들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미국은 특이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기술이 발전하면요 저출산으로 가고 연애하지 않는 사회로 간답니다. 기술 발전과 연애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요번에 매우 흥미롭게 네, 많이 동감했어요.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이전의 세대들보다는 지금 좀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세대라서 실패 가능성 있는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탐색을 하는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이런 세대라네요. 근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 산업은 굉장히 쇠퇴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통계가 뭐냐면 연애 중매회사나 그 어떤 그 연결해주는 데이트 앱 같은 그런 거를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보세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는 매출 31%씩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362억 8천만 원. 이게 한 회사의 32% 증가 뭐 이거 사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결혼을 굉장히 조금 하는데 결혼 산업은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그 결혼정보회사 사람이 그러던데요. 타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는 서비스,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탐색하고 많이 이용한대요.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깜빡했는데 미국의 데이트 앱 그 점유율 같은 것들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아주 그 한 3, 4년 전에는 가장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에 데이트 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아주 많이 일반적으로 데이트 앱이
많이 사용돼서 많이 연애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연애는 줄고 결혼도 줄고 출산도 주는데 이쪽 산업은 커지는 특이한 현상. 이게 이제 일반 투자하는 마인드 중에서 제가 헛발질이 물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봐서는 고령화로 가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찰스 구타트의 얘기를 조금은 저는 다르게,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앞부분에 아까 보여드렸죠.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에 찰스 구타트는 이때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이 2000년도에 정확하게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 전 세계에 그 물건을 내보내는 공식적인 작업이 2000년대에 시작됩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요때죠. 그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대안정 시기가 왔다라고 말했는데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그 전에 떨어졌어요. 80년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죠. 볼커 이후에 볼커가 여기까지 밀어올렸던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이런 중국의 2000년도 이후에 중국의 개입,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내려주고 막 이런 거가 일어나기 전에요. 이미 80년대, 90년대 미국은 호황을 누렸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 당시에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신경제, 뉴 이코노미란 말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제 다시는 침체가 없는 세상이 왔다. 뉴 이코노미. 그럼 이때 중국 없이 일어난 인플레이션 낮고 이런 시기는 도대체, 그 다음에 생산이 활발한 이런 시기는 도대체 왜 왔냐는 거죠. 2000년 이전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있었던 이 초호황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뒤에 중국의 흐름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을 어떻게 보냐면 80년대 중후반부터 보는 것과가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차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0년대 후반부터 이렇다 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찰스 구타트가 말하는 중국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구에 의한 그런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부분은 사실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중국이 이제 엄청난 인구를 생산해냈던 데서 이제 감소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에 중국의 그런 역할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생산 인구가 줄 거라서 나타난다. 그럼 인도가 그걸 대신할 수는 없나요? 인도는 이미 추월했는데 23년도부터는 인도가 더 많아요. 그럼 인도는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인도네시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반대 국가들 있잖아요. 어디죠? 이 국가들, 여기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이 인도 이 역할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중국만 그걸 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저는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 쪽에서는 인도는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했던 역할을 인도는 하기 어려운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에는 다 그 계층, 그 뭐라 그러죠? 인도의 그런 신분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중국처럼 단일 어떤 그런 노동력 제공이 안 일어난다 이러는데 뭐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해서 저는 두 번째 의문 제기, 인도가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 국가들도 대신할 수 있다. 생산 인구를 말한다면. 그리고 아까 고령화에 대비하는 5가지 원칙 중에서 아프리카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무조건 잠재력이 높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만 더 길게 5년, 10년만 돌리면 아프리카도 굉장히 중심의 국가가 돼. 저게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이제 선진국, 그 다음에 신흥국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흥국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현재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있죠. 어찌됐든 그렇게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에 가장
빠른 국가였는데 일본의 CPI는 말한 것처럼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던 80년대부터 낮았어요. 계속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요? 말한 대로 만약에 인구 감소하고 생산 인구 감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나타났어야 되는데 일본은 안 나타나네요. 거꾸로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그러면 뭐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막 이렇게 막 말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재패니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일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을 요 경우에만 제외한다? 그건 좀 안 맞아 보인다.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를 미국보다 근 10년 이상 먼저 쓴 나라라고. 모든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이 다 써본 나라. 심지어는 지금 그 끝판왕인 국채 돈을 찍어서 ETF를 사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일본은. 그런데 그런 양적 완화의 그 초기판이 거기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여러 나라에 나타나고 있어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을 빼고 보는 건 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런 이론과는 좀 다른 오히려 저성장에 빠졌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신영집권에서 말하는 그 인구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령화되면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게 디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막 주장한 게 그 찰스 구타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소비에 대해서 최근에 작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때도 일본은 다소 상당 부분 지연됐었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높아져서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게를 안 가버려요. 예, 그런 게 아주 전형적인 나라잖아요. 물론 그 일본이 4%까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특이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양적 완화를 고집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 예를 그냥 예외로 볼 거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만 오고 있다는 거죠. 이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게 뭘 말해주느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건 저성장을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금리와 명목 성장률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시장이 망가져.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방은행의 문제가 터졌지만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성장률은 낮은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거기서 생기는 언매칭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게 뭐 긴축 효과로 인해서 침체가 온다라고는 말로 표현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체가 오니까 다시 풀고 침체가 오니까 다시 풀고 침체가 오니까 다시 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죠. 금리를 내렸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올릴 때 지난번보다는 더 올릴 수가 없어. 체력이 점점점 약해졌어. 체력이란 얘기 제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중립금리. 금리를 여기까지 정도 올리면 경제가 버텨요. 더 올리면 무너져요. 지금 경제가 이 정도 금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게 지방은행 사태예요. 그냥 말해준 거예요. 경제가. 미국 경제가 대답한 거예요.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말한 거와 같아요. 뭐 이게 무슨 유동성 그런 또 혹은 인출 위기 은행 위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못 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잠잠하지 않으니 올렸 거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역시나 못 견디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준은 다 같이 망할 건가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적인 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구타트가 말한 그 뭐죠?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문제는 요인이 이렇게 된 요인이 거기다가 고령화를 갖다 붙여서 그렇지 고령화 말고 지금 생긴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탈세계화, 그죠? 밸류체인 재편,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 변경,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고비용 요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지금 저는 3년을 봤잖아요. 3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각 나라가 경쟁을 하느냐고 어떤 일을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데 유럽에도 줘야 돼요. 요번에 발표했죠? 유럽도? 그 다음에 중국에도 줘야 돼요. 왜? 미국과 경쟁하려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짓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또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수도 옮긴대요, 수도를. 어디로? 그러니까 왜? IT 중심의 앞으로 미래형 도시로 하고 싶대요. 이렇게 되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게 또 다시 한국의 건설주들이랑 난리 났죠. 그죠? 들어가야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투자일까? 이게 무슨 투자예요? 중복 투자예요. 과잉 투자예요. 미국에만 지면 되는데 한국에 있는 거를 미국에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또 짓고 있거든. 근데 중국에도 또 짓고 유럽에도 또 짓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짓고 뭐 다 그러고 있거든. 이게 1, 2년간은 어떤 걸 갖고 올까요? 호황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나타나겠죠. 그러는 동안 금리가 바닥까지 떨어지지 못하겠죠. 하지만 3년 뒤엔 무슨 일이 할까요? 중복 투자는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갖고 와요? 과잉 공급을 갖고 와요. 중복 투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중복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때부터는 1등 말고는 뚝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1등만 쓸 거 아니에요. 3년 뒤에는 또 다시 어떤 상황이 될까요? 또 다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작은 침체 유발 상황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연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앉아서 망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은 중복 투자로 나타나는 그런 일부분의 어떤 부분적인 성장 시장을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복 투자의 후유증, 주식시장 역사일이 한 몇 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규모로 폭락하죠. 중복 투자는. 그런 사례들을 대비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2, 3년간은 찰스 구타트의 의견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처럼 보이겠지만 찰스 구타트 말 맞다나 고령화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는 반대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저성장을 갖고 옵니다. 일시적으로 고금리가 오니까 마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될 수 없다면 결국엔 또 다시 소비를 줄이는 패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소비를 줄이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들 경쟁이 일어나고요. 다만 구타트는 인구 시장은 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왜? 인구가 계속 생산 가능이고 적어지니까 공급은 작아지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을 때 당연히 값이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임금 올라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죠. 뭐냐면 기술이 그걸 대체하고 있다. 아까 생산성이 올라가면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도요. 생산성이 올라가 버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안 나타나요. 대규모 생산을 해버린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이런 거 AI가 진료 기록도 작성한다.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용하고 있는 건데 GPT-4를 적용하는 거래요. 그 덱스 이 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인데 뭐냐면 의사가 환자하고 진료하는 내용을 진료 기록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55만 명 사용하는 드래곤 메디컬 1에 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공유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와 환자의 그런 관련된 진료에 관련된 관리 작업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의사의 생산성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비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저희가 원격 의료에 사실은 투자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핑한 그 걔네들 얘기한 것처럼 이 의료 분야에 이제 가장 비용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원격 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이거에 의해서 그게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중이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죠. 생각보다 발전이 느렸어요. 그러는 동안 주가가 내려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기술들에 의해서 컨버전 되면서 갑작스럽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하급수 성장을 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원격 의료도 사실 이런 GPT-4 같은 것들이 사용되면서 사실 원격 의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요. 사람 투입 숫자가 적어지지만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컴퓨터만 돌리면 되니까요. 지금은 컴퓨터 값이 비싼 단계지만 컴퓨터 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구타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는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서 그 임금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기간 동안에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의 시대에서는 어떤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는데 그 구간에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쫓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 이런 거 다 이렇게 깔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점이 나왔지만은 기회가 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산업이 순환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 21년까지 왔던 이런 기회와 같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기술주에게 있겠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고 이런 식의 산업별로 명암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올 때 일반적인 인구 이론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타트가 말하는 그런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을 대신해 준다. 어떤 게 그 챗GPT, 그러니까 GPT-4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생산성을 대신해 주면서 상당 부분 다른 변화들을 가져올 거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인구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은 앞에서부터 쭉 이제 흐르는 흐름은 기본적으로 고령화되는 것이 우리 투자시장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이제 얘기를 진행해 왔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요인이 아니라 반대 디플레이션 요인이라는 요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앨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쇼킹하게 어떤 구조를 바꿔놓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아까 그 돌아가서 이 구루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 블랙록의 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 그 다음에 그 하워드 막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틀렸고 제가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중금리 중물가는 얼만큼 오래 진행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 2, 3년간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인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팬데믹을 통해서 이 모든 접점이 한 번에 발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탈세계화, 그러니까 아까 구타트의 이론이 뭐냐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의 근거가 된 세계화의 흐름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세계화의 흐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화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그 밸류체인 관련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절감을 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눌러놓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G2를 완전히 잠재우는 80년도에 일본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코로나 시기나 이런 것들 때 집중적으로 같이 나타나면서 강력하게 합쳐져서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 2, 3년 동안 이전과 같은 저금리, 이전과 같은 저물가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렸던 연준의 고민, 이런 지금 현재 FOMC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당분간 과거처럼 대응은 못하면서 2019년도처럼 대응할 수 있다면 심플하죠. 계속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척하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 요인이 발생하면서 이때처럼 노골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건지. 그러니까 QE가 아닌 not QE를 하면서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금 찰스 쿠타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올라와 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2, 3년간은 그 연준도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만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지방은행 사태와처럼 본질은 이미 드러난 겁니다. 뭐요? 견딜 수 없다. 체력은 더 좋아지지 않았다. 체력은 그대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막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 2년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적인 그런 성장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 정도일 거고 그 뒤에 또다시 어려움은 오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준비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이미 미국 경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미 끝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시그널들을 이미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만 모두가 평화롭게 모두가 나이스하게 이 사태를 끌고 가야 하니까 어떤 표현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미 선언했다. 이거에 대해서 연준은 반응할 거다. 이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펼쳐질 시장에 저는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의 투자 행위를 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찰스 쿠타트의 이론대로 앞으로 40년 다른 세상에 오기는 어렵다. 체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오늘은 더 이상 얘기 못 드리겠는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그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양적 완화는요 사실상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연준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는 예전의 상황으로 못 돌아가요.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연준이 금리를 4.7%까지 올렸는데도 무슨 효과가 안 나타나요? 긴축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시스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예전의 통화정책의 그런 긴축이 아니에요. 긴축을 막 해도 실제로는 금리만 높여서 시장만 힘들게 할 뿐이지 소비를 줄이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능력은 50%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얼마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부작용만 나오는 거죠. 연준이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알게 된 게 그걸 겁니다. 연준은 곧 수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금 그러니까 실업률이 인플레이션과 과거와 같은 연관관계를 갖지 않아요. 과거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스 곡선 이론을 여전히 연준이 따르고 있다면 이 시기마다 필립스 곡선과 그 어떤 그런 연관성은 다르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안 넣어놨네요. 보니까 연구 자료들이 많아요.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관계 없다는 자료. 근데 제롬 파월은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고집을 올해 하반기는 버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인구를 한번 바라보고 얘기를 나눴고요. 인구에 대해서 저번에 뭐 저도 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공부가 되시는 그런 기회였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